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노화가 원인일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심장 판막 질환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선천적인 경우도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심장 판막의 기능이 약해지는 퇴행성 판막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기 증상은 있는 걸까요? 치료는 약물로도 가능한 걸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조이의 안녕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심장 판막 질환 역시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 김혜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혜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장 판막은요, 심장의 문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심장의 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네. 심장은 이제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각 방 사이와 그리고 이제 그 방에서 심장에서 혈관으로 나가는 출구마다 판막이 하나씩 자리가 잡고 있어서 네. 총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장 4개의 방 사이의 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 텐데요. 혈액의 흐름을 잡아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는 것처럼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예. 그럼 판막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판막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평균 한 10만 번 정도의 하루에 10만 번 정도 이런 맥박이 뛰게 되고 그래서 한 10만 번 이상 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평생 쉬지 않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열리고 닫히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판막이 잘 열리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닫혀야 할 때 제대로 잘 닫히지 않으면 심장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심장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심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협착증, 또 폐쇄 부전증으로도 얘기가 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데 네. 이 중에 잘 열리지 않는 것이 협착증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좁게 열리게 되니까 혈액이 충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네. 반대로 폐쇄 부전증은 또 이제 우리가 역류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판막이 닫혀야 될 때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거꾸로 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판막 협착증과 폐쇄 부전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판막에서 협착과 역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는 여러 개의 판막에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심장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장 판막 질환의 원인은 뭔가요? 노화로 일단 지적이 되던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판막에 칼슘이 침착되고 또 굳어지는 그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특히나 이제 가장 흔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네. 이 외에도 뭐 류마티스 열이라든지 심장 판막에 세균 감염이 생기는 감염성 심내막염 네. 또는 선천적인 이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판막의 구조가 정상과 다른 경우인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천판 대동맥 판막이라고 해서요. 음. 정상적으로는 이 대동맥 판막이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두 장으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한 0.5%에서 1% 유병률을 보이니까 대략 한 100명에서 200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하는 네. 또 비교적 선천성 심장질환 중에서는 흔한 질환입니다. 네.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그런데요. 선천적인 판막 이상이 있어도 성장기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나이 들면서 알게 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판막 구조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젊을 때는 판막의 기능도 비교적 유지가 되고 또 심장이 잘 보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정상 판막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판막이 딱딱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져 40대, 50대 이후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서 판막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러면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뭐 숨이 찬다거나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진 않은가 보죠? 네. 판막 질환은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능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환자 본인은 사실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뭐 진찰 과정 이런 데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선천적인 이상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선천적인 이상보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판막 질환이 더 흔한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퇴행성 판막 질환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뭐 류마티스 열로 인한 질환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대신에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 판막이 딱딱해지는 협착증이나 네. 또는 이제 뭐 판막의 구조가 변화하는 승모판 역류증과 같은 그런 질환은 훨씬 더 흔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진단을 받는 분들은 그럼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네, 다양하게 내원하시는데요. 예.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진찰 중에 이제 심장 잡음이 들려서 추가 검사를 하다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뭐 다른 질환으로 심장 초음파를 찍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심장의 잡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청진을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심장의 잡음을 청진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제 청진은 여전히 이제 중요한 진찰 방법이긴 하고, 네. 또 숙련된 의사라면은 이제 특징적인 심잡음을 듣고, 질환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진료 환경에서는 이제 꼼꼼한 청진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심장 비대 또는 저희가 이제 판막 질환이 진행하다 보면 예.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그런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이제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게 될 텐데요.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숨이 찬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계단을 오르거나 또는 뭐 빠르게 걸을 때나 이럴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점점 심해지게 되면 평지를 걸을 때도 또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뭐 통증이나 이게 쉽게 피로한 이런 증상들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숨이 찬다든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경미할 때는 증상이 있어도 판막 질환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심히 지나치다 보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숨차고 뭐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은 좀 흔하다 보니까 예. 이제 나이 탓이려니 뭐 이렇게 아, 하거나 네. 또는 뭐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넘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진단이 좀 늦어질 수 있고 네. 그 사이에 사실 심장은 계속 부담을 받고 있는 거다 보니 증상이 새로 생겼을 때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실신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특히나 저희가 대동맥판막 협착증에서는 네. 실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이 운동하거나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이제 몸과 뇌가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네. 판막이 좁아져 있으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질환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실신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이제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또 판막 이상으로 뭐 심부전이나 부정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판막 질환을 오래 방치하다 보면은 네. 이 심장 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심장의 일부 이제 심방이라는 구조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맥과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 결과도 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심장 판막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검사는 이제 심장 초음파입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저희가 심전도 엑스레이 뭐 필요하다면은 운동부하 검사, CT 등 다양한 검사들을 하긴 하는데요. 네. 가장 핵심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네. 심장 초음파 검사는 그냥 초음파로 심장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심장 초음파는 이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이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가슴 위에 탐촉자를 대고 경흉부 초음파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 검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심장 뒤쪽의 식도를 통해서 내시경처럼 이 기구를 집어넣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더 선명하게 판막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추가 검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슴 위에 되는 경흉부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요. 치료는 어떻습니까? 상태에 따라서는 관찰만 하기도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판막 질환이라고 해서 뭐 당장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네. 경증이나 중등도 이하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제 진행 속도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네. 문제는 중등도 이상일 때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판막 질환이 보통 이제 중증 이상으로 진행되거나 네. 증상이 생기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개흉 수술 이외에도 사실 카테터를 이용해서 가슴을 열지 않는 이런 시술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의 협착증의 경우에도 고령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식목판 역류증에서도 상태에 따라서 시술적 치료를 하는 그런 환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이나 직업적인 부분도 고려가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하게 이제 고려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나이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뭐 동반 질환, 수술 위험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저희가 시술이냐 수술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적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네. 또 직업적으로 항응고제 복용이 어렵거나 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인공 판막을 추후에 선택할 때에도 종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네. 수술은 인공 판막으로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크게는 판막 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기존 판막을 고쳐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판막 성형술이 있고, 네, 또 손상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판막 치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판막 질환을 해서 성형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막 종류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 아무래도 이제 대동맥판, 더 흔하게 만나는 대동맥판 질환 같은 경우는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인공 판막의 수명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 노년기에 한 번쯤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제 크게 인공 판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금속으로 만든 기계 판막이 있고, 또 동물 조직으로 만든 생체 판막이 있습니다. 네. 기계 판막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생체 판막 같은 경우는 항응고제 부담이 적은 대신에 수명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에서 이런 수술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재수술이나 재시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항응고제를 이제 기계 판막의 경우에는 평생 복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응고제의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기계 판막 후에 사용하는 항응고제 같은 경우 저희가 와파린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와파린은 이제 출혈 위험이 분명히 있고, 이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음식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좀 있는 그런 약제이다 보니 매번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제 불편감이 있습니다. 또 낙상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 고령 환자분에서는 특히 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와파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와파린 대신에 새로운 항응고제가 나와 있고, 일부 생체 판막이나 부정맥 치료 환자를 위해서는 이제 와파린이 대체되었습니다. 그 약제로 대체되었지만 사실 여전히 기계 판막 환자는 와파린이 표준 치료이기 때문에 기계 판막을 선택할 때는 이제 평생 와파린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쭉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시술과 수술의 장단점이 있어서 치료법을 잘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술은 이제 개흉 수술에 비해서는 회복이 좀 빠르고, 고령 환자나 또 이제 수술이 아주 부담스러운 고위험군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어떤 판막의 내구성 면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수술적 판막 교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사실 이제 환자의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 현재 판막 상태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심장팀 전체, 심장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또 기타 다른 마취과 여러 과 의사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심장 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심장 판막 질환 잘 들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 김혜미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 하고 계신데요. 하이스쿨 뮤지컬 캐스트의 What Time Is It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 없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말씀 나눌게요. 저는 취미가 등산인데요. 등산할 때 원래는 괜찮았는데 요새 저나 친구들이나
장경인대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병원 갔더니 쉬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통증은 이게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걷기가 힘들고요. 특히 이게 산에서 만약에 시작이 되면 이제 저희들은 이걸 도진다고 하는데 장경인대가 갑자기 아픈 게 생겨버리면 하산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하고 있고요. 러닝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한 날이면은 시작되더라고요. 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다 참고 하거나 이게 너무 심해지면 사실 못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쩔뚝거리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스틱을 잡고 내려오거나 조금 친구들 부축받고 내려오면서 하죠. 근데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장경인대 아프면은 대회 끝까지 못하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장경인대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장경인대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 장경인대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가지고 길게 내려오는 질긴 띠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반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허벅지 바깥쪽을 지나고 그다음 네. 무릎 바깥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네. 무릎하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뭐 등산은 물론이고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장경인대라는 말도 알고 계시나 봅니다.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어서 러너스 니로도 불린다는 거죠? 예,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흔하기 때문에 네. 러너스 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러너스 리라는 말은 이제 무릎 통증을 좀 넓게 부르는 표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무릎 바깥쪽이 아픈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릎을 이제 굽혔다가 폈다 하는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무릎 바깥쪽에서 이 장경인대가 반복적으로 이제 마찰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증후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증이 좀 간헐적인가 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러니까 달리기라든지 이제 등산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네. 무릎 바깥쪽이 좀 뻐근하거나 그 찌릿하게 아플 수가 있고요. 네. 쉬면 좀 가라앉는 식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운동을 이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점점 빨리 나타나게 되고 네. 나중에는 이제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의 바깥쪽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게 말하자면 무릎 바깥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거네요. 이 장경인대 증후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 바깥쪽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운동할 때만 바깥쪽 무릎이 좀 뻐근하거나 찌릿하게 이제 아픈 정도로 느껴지다가 네. 이게 심해지면 이제 뛰는 중간에 통증 때문에 좀 멈추게 될 수도 있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을 내려오실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리막에서는 이제 무릎이 계속 굽혀졌다가 펴지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장경인대도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무릎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아프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허벅지 바깥쪽부터 무릎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인대 조직이 장경인대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무리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맞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많이 해서 생긴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운동량이라든지 강도가 좀 갑자기 늘었을 때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오래 달렸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산행을 좀 많이 심하게 했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반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통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복적인 마찰이 그럼 통증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운동하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평소 걷거나 앉아있을 때는 괜찮다가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작을 하고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난다든지 아니면 산을 내려올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참고 운동을 막 하시다 보면은 이게 통증도 심해지고 네. 더 빨리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등산과 달리기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니까 꼭 달리기라든지 등산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다가 펴는 동작이 많은데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러닝, 등산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라든지 네. 오래 걷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단 운동 같이 좀 무릎 사용이 좀 반복되는 운동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시거나 네. 아니면 내리막길이 좀 많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반복할 때 잘 생기는 편입니다. 네.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는 운동에서 생길 수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휴식을 권했고 스트레칭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치료 없이 이렇게 쉬는 것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초기라면은 이제 운동을 쉬는 것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 통증이 생긴 직후에는 이제 무리해서 계속 운동하기보다는 며칠간 좀 자극을 줄이고 그다음에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이 아픈 부위를 세게 누른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늘리는 거는 또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며칠 쉬고 똑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네. 왜 통증이 생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내가 운동량을 너무 빨리 늘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제 내리막이라든지 계단이 좀 많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지 네. 재발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운동을 하다 보면 통증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하지만 위험 신호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연 주신 분처럼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걷기가 힘들어질 정도면 증상이 좀 심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걷기 힘들 정도면은 좀 심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뻐근한 정도는 흔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뭐 산을 내려오다가 절뚝거리거나 스틱에 좀 의지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은 이미 장경인대에 좀 자극이 꽤 쌓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내리막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거는 이 장경인대 증후군에서 자주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네. 내려올 때 무릎이 계속 충격을 받고 장경인대가 계속 반복적으로 쓸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네. 이럴 때 참고 계속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회복도 늦어지게 되고요. 통증도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장경인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릎 바깥쪽 통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리거나 등산을 어느 정도 한 대에만 좀 아프고요. 쉬면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이게 반복이 되면은 통증이 나타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뭐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더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릎 바깥쪽 어떤 특정 부위를 누리면 아프다든지 네.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좀 동반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통증이 반복되면서 만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운동할 때만 좀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정도로 좀 시작이 되게 되는데 네. 이게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다 보면은 통증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짧게 뛰어도 아프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아프고 좀 오래 걸으면 불편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하다 보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충분하게 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검사를 하면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뭐 사실 검사하기 전에 증상하고 진찰로 우리가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근데 이제 무릎 바깥쪽이 아픈지 아니면 달리기라든지 내리막길에서 심해지는지 어떤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염증이 있는지 부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는 있는데 네. 모든 분에게 MRI를 필요한 건 아니고요. 무릎이 심하게 부었거나 좀 잠기는 느낌이 있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인대 손상도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좀 쉬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약물이나 물리치료도 진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리치료는 뭐 통증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좀 재발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근육에 좀 균형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켜가지고 골반이라든지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소염진 통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네.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허벅지 바깥쪽만 늘리시는 것보다는요. 네. 엉덩이하고 허벅지 주변을 함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픈 쪽 다리를 뒤로 교차한 다음에 네. 몸을 반대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게 되면은 허벅지 바깥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근육,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하고 뒤쪽, 종아리까지 좀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요즘에 자다가도 뭐 서너 번씩 깨고 숙면을 못 취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약간 뻐근하고 개운하지가 않은데 작년에 제가 그 갱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잘 깨고 저녁에 자다가도 좀 많이 덥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선풍기를 끌어안고 잘 정도? 더워가지고 일상생활 할 때 전에는 그냥 지나갈 일도 갑자기 욱한다던가 감정이 그러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고 화가 많아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많이 불편해요. 이제 친구들 만나면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 이럴 때는 이런 게 좋더라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막 그런 식품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익숙했던 편안한 모임 활동?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갱년기가 보면 뭐 5년 했다는 사람도 있고 10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편차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갱년기가 언제 끝나는지 평균적인 갱년기의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진짜 궁금해요. 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갱년기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양상도 좀 다르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은 그냥 생리가 조금 불규칙해지는 정도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감정 기복까지 심해져가지고 일상생활이 꽤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양상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갱년기로 고생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증상을 겪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개인차가 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몇 달 만에 지나가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한 10년,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밤에 땀이 나는 증상, 그다음에 네. 수면 장애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폐경 전후 몇 년 동안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네. 사실 이게 언제 딱 끝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5년 정도 힘들었던 분도 있고 10년 가까이 증상이 오르내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안면 홍조, 밤에 땀이 난다든지 수면 장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도 다양하지 않나요? 사연 주신 분처럼 덥고 잠을 잘 못 자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증상뿐 아니라 여러 증상들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갑자기 얼굴이랑 몸이 확 달아오는 안면 홍조하고 네. 밤에 땀이 나는 증상이 가장 흔하고요. 사연처럼 뭐 선풍기를 끌어안고 잘 정도로 덥거나 예. 그래서 자다가 여러 번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다음날 몸도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고 그다음에 짜증도 쉽게 나고 네.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밖에도 뭐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관절 통증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폐경 전후로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갱년기 증상의 원인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여성 호르몬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 변화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폐경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호르몬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체온 조절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든지 땀이 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참 같은 나이대를 지나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 가족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요. 주변의 배려도 갱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사실 겉으로 딱 보이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이제 왜 갑자기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더워하지? 하고 좀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잠도 못 주무시고 몸은 덥고 감정은 또 예전처럼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가족들이 아이고 또 예민하게 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몸이 좀 변화하는 시기를 좀 지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도와주실 때는 집안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잔 날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조금 이제 지지라든지 배려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잖아요. 역시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남성들도 이제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 갱년기처럼 어떻게 폐경을 기준으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비교적 급격히 변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좀 시작된다기보다는 조금 피로감도 늘고 의욕도 떨어지고 근력도 줄어들고 기분 변화가 좀 조금씩 나타나는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여성들과 비교할 때 남성 갱년기는 비교적 수월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뭐 피로감이라든지 의욕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증상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성들처럼 뚜렷한 전환점이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은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의욕 저하, 그다음에 뭐 짜증이나 우울감, 뭐 근육량 감소, 뭐 성욕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못 자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뭐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호르몬 수치하고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중년의 남성 갱년기도 이제 가족과 주변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심하게 지나는 분들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남성 갱년기도 심하게 겪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데 본인은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뭐 무기력하다, 짜증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또 본인대로 자존감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몸하고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오래 간다든지 의욕이 좀 떨어진다든지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남성 갱년기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족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성과 남성 모두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건데요. 스스로가 갱년기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몸이 힘든 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 감정이라든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시면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러면서 좀 본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몸이 좀 변화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은 대처가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갱년기이지는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스스로 갱년기를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은 무조건 참고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 밤에 좀 열이 확 오르시는 분들은 좀 방의 온도를 좀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주무시기 전에 음주라든지 카페인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이런 수면하고 기분 조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가 오래 지속이 되거나 낮에 너무 피곤하시거나 이렇게 좀 일상생활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또 적극적인 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와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와의 상담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안면 홍조라든지 야간에 땀 나는 거라든지 수면 장애가 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고 하면은 네. 호르몬 치료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의 나이라든지 폐경 시기라든지 네.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병력들을 다 따져보셔야 되고 네.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증상이 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갱년기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라든지 상담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오늘은 심한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장경인대 증후군 그리고 갱년기 증상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15B의 슬픈 인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